저는 아들, 딸 두 자녀가 있어요. 아들은 37살, 딸은 33입니다. 31년 전에 저희 남편이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외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 겪었을 언어의 충격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지금도 미안한 마음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잠깐 소개하자면 대학에서 보험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과가 없는데 공부가 너무 어렵고 또 졸업도 힘들고 또 3차 자격증까지 이렇게 다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학생들이 많이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3차 자격증을 다 패스한 사람들을 액츄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소하시지요? 저도 아주 생소했습니다. 근데 이 액츄얼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보험회사의 두뇌들입니다. 보험회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액츄얼들의 두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은 잘 패스하고 이제 미국의 큰 글로벌 회사,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글로벌 회사에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대표와 더불어 동남아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의 또 대표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거기에 그 대표들을 매니지하는 자리에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였고요. 최연소의 나이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다라고 제가 진솔한 고백을 또 여러분 앞에서도 합니다. 또 시간상 아들 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딸 얘기를 잠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딸은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어요. 이제 작가로서도 전도 유망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딸아 뭐가 그렇게 힘드니? 했더니 엄마 내가 무엇이 돼야 하나 이게 너무 고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무엇이 되려고 생각하지 마라. 좋은 엄마가 되거라. 했더니 우리 딸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거는 엄마가 되는 게 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안 돼도 우리 엄마가 내가 의사가 되든지 내가 뭐 교수가 되든지 안 그래도 되겠구나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달랐지요. 근데 저희 딸한테 물론 저희 딸이 이제 릴렉스를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제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저희 가정에 조금 아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자폐증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저희 가정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 너무나 헌신적으로 모성애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나아간 걸 볼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너 내 딸 맞다. 그러면서 제가 엄마라면 너같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딸한테 많은 감동을 받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또한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 아들 얘기를 좀 시작하게 되겠네요. 37년 전에 제가 첫 아들을 낳고 그 기쁨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취에 깨어나면서 첫 마디가 아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정상입니까? 아니면 건강합니까? 그렇게 물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아들을 선호했으면 그 비몽 사몽 속에서 아들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다. 근데 저희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배가 안 아파요. 수술한 배가.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귀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엄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까? 엄마로서 사명과 책임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아들이었기에 제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잘 키워서 사회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강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아들이 17살이 될 쯤이면 어느 세계에 내어놓아도 이 아이가 곁길로 가지 않을 거다는 제 확신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인간적인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잘 자란 한 사람이 가정을, 교회를, 또 사회를, 나아가서는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교육 원칙을 좀 세웠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20대 중반에 어린 엄마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원칙을 좀 세웠었습니다. 그 원칙 중에서 한 4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올바른 정신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어떤 정신이 없이는 나중에 커서 내가 지위를 갖든 재물을 갖든 권력을 갖든 모든 게 다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력 그리고 분별력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을 놓고 좀 노력한 게 있다면 아들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남편이 잠 좀 자자 그럴 정도로 제가 아들을 붙들고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대화라는 그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때로는 또 어떤 우리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이게 슬쩍슬쩍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한테 어떤 이것이 바르고 옳은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면서 때로는 한국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아팠던 우리 과거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가 이제
막 붙들어 앉혀놓고 이리 와. 네, 국사를 좀 공부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이가 막 질려. 뭐 언어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재밌는 얘기부터 임진왜란, 예를 들면 임진왜란 막 싸우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막 그럼 신나서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얘기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교훈도 아이에게 넣어주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들이 좀 잘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참 어렸을 때부터 순종 잘하고 말을 참 잘 듣는 사실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엄했지요. 근데 이제 잘못을 이제 할 일이 생기면 저는 먼저 따라 들어오너라 하게 그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제 화도 조금 깔아앉힐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고 앉혀놓고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제가 왜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 이걸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좀 자라면서 자기 변명도 생기잖아요. 내가 왜 이랬어? 이러면 저는 그 변명에 대해서도 네 변명이 왜 잘못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엔 엄마가 한 얘기를 네가 입으로 해봐. 제가 그럴 때는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라도 엄마가 야단을 칠 때 잘 귀담아 들어라. 또 엄마가 물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했어요. 아마 우리 아들은 매 맞는 게 낫겠다. 이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 좀 논리적인 사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고등학교 때 저희 아들이 별명이 해결사라는 별명을 들었대요. 그래서 무슨 해결사?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 때 남자아이들끼리, 그러니까 친구끼리 싸우지 않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뭐 파이팅도 하고 뭐 이럴 때 저희 아들이 중간에서 너는 여기까지 잘못한 거고 너는 이래서 잘못한 거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리고 문제점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잘 이렇게 아이들이 풀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끼리 뭐 싸우고 뭐 자기들이 감정이 나서 이렇게 뭐 히시거리고 있으면 또 경찰한테 가봐.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엄마 내가 그런 해결사 노릇을 했네요. 그래요. 근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정직입니다. 그리고 신뢰였어요. 뭐 우리가 뭐 자식들한테 늘 정직해라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이 거짓말하는 이것은 습관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것은 하나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한 번도 나는 안 했어.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너무 이제 과하다 싶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국민학교 2학년 때 호주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영어를 배우니까 얼마나 이렇게 뭐 힘이 들지만 뭐 재밌고 신기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엄마를 슬쩍 떠본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지금 그렇습니다. 엄마, 아주 쉬운 단어였어요. 엄마, 이 단어가 우리말로 뭐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순간 엄마를 테스트하는구나. 엄마가 영어 하는 거 못 봤잖아요. 그래서 얘가 테스트하는구나. 그래서 따라 들어와. 그래서 제가 아까 엄마한테 이 영어 단어 모른다고 했는데 진짜 몰라 알아. 엄마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거라. 그랬더니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종아리를 참 많이 때렸어요.
그게 좀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재미였거든요, 아이가. 그 영어 단어 하나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호주는 15살하고 16살 그 경계에 영화관에 영화 관람비가 이불이 싸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영화 관람을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쭉 줄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친구들끼리 야, 우리가 지금 나이를 15살이라고 하자. 돈 받는 사람이 우리를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은 집에 와서 막 신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 순간 가만히 있다가 따라 들어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들어와봐. 너는 지금 참 재밌게 해, 엄마하고. 그래, 너희들 그럴 수 있어. 남자들끼리니까 나 이불을 뭐 아끼자고 그런 거보다는 재미였을 거야. 근데 저도 말을 잘못했어요. 그거 뭐 이불 가지고 그러냐, 이마불도 아니고. 이불 가지고 왜 심장이 덜덜덜 떨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너희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지나치는 것 같지만 이불을 놓고 너희들 기다리면서 너희들끼리도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우리를 할까 하고 막 거짓말한 거를 장난을 너희들은 장난으로 하지만 심장이 떨렸을 거 아니야. 2만 불 같은 모르지만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2만 불이면 하고 2불이면 거짓말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장난으로 하는 거짓도 하지 말거라. 제가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정직 신뢰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떤 면에 저 사람이 참 올바른 판단력도 있고 참 분별력도 있고 참 인상감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 정직은 바로 신뢰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참 똑똑해. 그리고 참 판단력이 정확해. 막 이러는데 나 저 사람 신뢰 못해. 그 외에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사실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회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루하세요? 세 번째는 가슴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한 한두 가지 그 얘기들이 남을 배려하거나 예의가 없으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오라도 예의 없이 상대방에 대해 말을 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배려가 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은 사람 관계를 깹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남을 배려하라는 그 얘기를 6살 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심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아들에게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 하면서 뒷붙인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바른 말을 하려 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된다. 너무 심했죠. 그 아이가 칼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만큼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의 생각을 표현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하라.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난 후에 국민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 학교에서 이렇게 오다가 길을 잃었어요. 이제 호주 온 지가 얼마 안 됐었을 때니까. 근데 길을 다 잃었는데 우리 아들이 좀 기분이 밝아요. 아빠를 닮아갖고. 그래서 아이들을 4-5명을 끌고 잘 이제 찾아왔어요. 집을. 들어오자마자 이제 냉장고 문을 확 열더니 저 그때 유학생활이었거든요. 일주일 먹을 간식을 제대로 꺼내다가 다 주는 거야, 아이들한테. 그때 제가 막 몇 가지 그만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남을 먼저 생각해라. 혹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톱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을 성경 공부를 참 오래 가르쳤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안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케어를 했더라고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케어를 했던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 호주에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싱가포르에 있어요. 8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그 바쁜 중에. 이제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1시간이 바빠요. 근데 그걸 축하해주러 호주를 왔더라고요. 그때 사실 저 조금 짜증이 났었어요. 그런데 잘했다.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저를 유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는 성실성이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성실도 뭐 우리가 진짜 뭐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 성실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직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최선에 대한 얘기는 너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게 말로 하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엄하게 한 부분 중에 안 한 것이 한 2가지 있습니다. 공부 부분이에요. 공부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엄하게 하진 않았고요. 또 신앙에 관해서도 제가 그렇게 엄하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선을 가르칠 때 아들에게 너 지금 학생이지? 학생의 본분이 뭐야? 공부하는 거지. 근데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네가 꼴등하면 엄마는 아무 얘기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그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요 몇 가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젊은 20대 후반에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지만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를 갔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넣어주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의 훈련을 상당히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교회에 누가 오면 저 학생 유학생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의 훈련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에게 말을 잃어버리면 혼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 말은 아이한테 어려웠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말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바랬던 거는 참 힘든 일이었어요. 한국인의 가슴으로 키우는 거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지만 내 아들이 한국인의 가슴으로 살아주기를 저는 바랬어요. 너무나 저희 아들에게 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하지 않았습니까? 1998년도에는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 했을 거예요. 그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 경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슬쩍 그랬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아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도 4시 반에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 아우 난 몰라 이러죠. 그래서 새벽이 이제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자다가 깜짝 놀라서 여보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아들이 벌써 나와서 저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도 한국 사람인데 아들한테 그렇게 자라 그러고선 우리는 남몰라라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실로 이제 막 뛰어나갔더니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저희 아들이 애국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고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감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애구심을 얻으려고 참 애를 썼는데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요즘 엄마들 너무 엄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할 때가 있어서 나도 언젠가 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좀 엄마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엄하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죠? 네? 채찍. 휘초리. 엄하다. 채찍. 제가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무섭다. 이걸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엄하게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가 있어요. 기가 죽는다든지, 자기 표현을 잘 못한다든지, 때로는 불안감이 있든지, 때론 반항심이 생기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에게 굉장히 엄해요. 저희 남편도 두 사람이 다 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에게 아들이 중학교를 갈 때쯤 조용히 저 좀 보시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아들처럼 따라 들어오너라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로 매는 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진다든가 또 즉석에서 뭐 손이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애를 썼어요. 제가 사랑과 관심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 중에서 사랑을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했던 거를 제가 기억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37년을 키웠는데 이제 갑자기 부탁하시니까 기억을 더듬어도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실 교육이 그렇듯이 어릴 때부터 해야 합니다. 이 사랑과 사랑의 표현, 관심, 또 이런 대화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애를 썼던 것은 절대로 아이들이 빈집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였습니다. 호주에서는 대부분 일들을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이 목에다가 목걸이를 이렇게, 그게 뭐냐면 열쇠죠, 열쇠. 이걸 갖고 이렇게 열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2마리 토끼를 다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아이들이 집에 올 때 제가 집에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 빼고는. 언젠가 어느 목사님 댁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사모님, 저녁 식사 하고 가시죠. 그래요. 근데 제가 안 됩니다. 저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아유, 라면 끓여 먹이라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내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든지 아니면 내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땐 너희들 라면 끓여 먹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즐겁게 놀고자 너희들 라면 끓여 먹어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엄마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 참 별나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저희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좀 큰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퇴원한 그 다음 날 저희 아들이 이제 좀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반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2층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수술자리도 그렇고. 근데 저희 남편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스 한 잔이라도 당신 손으로 따라서 주십시오. 그때 저희 남편이 혼자 따라 먹으라고 해.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마 안 일어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들은 이제 그게 강하잖아요. 뭐 지가 꺼내 먹으면 되지. 내가 밥 해주는 것도 아닌데 뭘 주스를 꺼내줘. 좀 지나치게 당신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못 일어나시니까 제가 이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서 이제 아이에게 주스 한 잔을 제 손으로 주면서 시험 잘 보거라 했을 때 아들은 그걸 모르겠어요. 엄마가 내려올 수도 없고 밥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엄마 내가 끓여 먹고 가면 되지 이랬어요. 근데 나는 내 손으로 따라주면서 용기를 준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사랑의 표현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생각나는 건 제가 식탁은 여러분들 밥상 차리는 거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식탁을 열심히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차릴 때는 참 수고했다. 무언의 표현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아들이 학교 다닐 때나 직장에 다닐 때나 한 2시부터 되면 저는 무슨 메뉴를 짤까를 생각을 해서 이제 장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가끔 회사 다닐 때도 전화 가면 엄마 오늘 나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 며느리가 저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저처럼 식탁을 아주 정성스럽게 마련을 합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그런 얘기는 했어요. 남자들이 직장을 다녀서 이렇게 생활비를 벌다 주지만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다. 그걸로 너 분명하게 알고 식탁 하나만이라도 열심히 차리면 남편이 들어왔을 때 아 참 우리 와이프가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정성적으로 차렸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이거는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저를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엄마가 이제 엄마가 며칠 아파서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바람도 좀 쐬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이제 드라이브를 시켜준다고 이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저에게 엄마 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그때 가슴이 좀 뭉클해서 무슨 말을 못하고 난 나이만 먹었어. 내가 한 것이 없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다 세우는 거예요. 코너에. 다음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한 게 왜 없습니까? 사람 하나 잘 키워놓는 것도 중요한데 엄마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하실 건데요? 그게 영원한 겁니까? 사람을 하나 잘 키워놓는 것이 영원한 거죠. 대학교 1학년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제 일기장에 옛날에 써놓고 그러고 제가 지금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들이 좀 남다르게 좀 효심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시드니에 계신 분들은 다 모두 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참 칭찬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지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이제 마더스데이가 있죠. 엄마의 날. 그날 이렇게 카드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펼쳤는데 첫 마디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 이 얘기를 쓴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어머니 이것을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성경 구절을 어디서 찾았을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아들아 참 고마운데 이 성경 구절을 어디서 찾았나? 그랬더니 이제 뭐 설교 시간에 언뜻 듣긴 했는데 그게 구절이 어디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찾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훗날 이제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아들이 저에게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 부모를 향한 내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같습니다. 라는 말 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정말 위로로 주님이 저희 아들에게 뭐 내가 이렇게 교육을 잘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두 가지를 하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 잘 못했어요. 여러분 앞에 내가 기도를 난 얼마나 했는데 그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가의 그 예화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를 다 아실 겁니다. 그 어머니 수잔나 아이가 19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옛날 1700년대니까 거의 홈스쿨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얼마나 바빴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뭐 자리도 없었겠죠. 기도할 자리조차도 없었겠지만 앞치마를 뭐 거의 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11명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 수잔나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앞치마를 확 벗어서 머리에 확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김구 선생 또 손양원 목사님
이 자리에서 모르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두 분이서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조선 후기 때 아마 시였을 겁니다. 그 시를 손양원 목사님에게 써주셨어요. 그것이 아마 지금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자성어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쓸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말로 풀자면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걸어가지 마라. 그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시를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제가 자녀 교육에 이렇게 좀 응용을 하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삶의 모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부모님이 똑바로 이렇게 삶을 살아주시고 또 거기에 우린 크리스찬들이니까 올바른 어떤 신앙관을 분명히 갖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눈밭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가듯이 그래야 뒷사람이 따라올 때 잘 따라오듯이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여러분이 똑바로 나가준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이 사회에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두서없이 뭐 강의도 아니고 이렇게 제 얘기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